안녕하세요. 지베베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정말 오랜만에 카메라를 이렇게 켜서 영상을 촬영하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찾아온 영상은 요새 좀 쫌쫌따리 사고 또 읽고 있는 제 책 7권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책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입니다. 이 책이 얼마 전에 좀 출간한 책인데 그때도 핫했고 지금도 여전히 엄청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청년 시절에 묻어놨던 소설을 70대인 지금에서야 세상에 내놓았다고 해서 계속 이제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라 있더라고요. 하루키 월대 시작이자 완성이 될 완벽한 소설이라는 평이 있어서 이런 핫한 책 또 못 참지 하면서 이 책이 첫 출간일 때 이제 양장본으로 이렇게 되게 딱딱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양장본일 때 구매를 했던 책입니다. 예약 구매로 구매를 했었고요. 지금은 이렇게 양장본이 아니라 반양장본처럼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을 막 다 읽어보고 그러진 않았어요. 예전에 그 여자 없는 남자들이라는 그 책을 좀 읽다 말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왜 하루키 스타일 이렇게 막 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도전해보는 의미도 있겠다. 왜 대체 이 작가가 이렇게 유명할까? 그렇게 해서 구매를 한 이유도 있는데, 제가 한 이거를 요 정도 한 3분의 1 정도 읽었거든요. 근데 진짜 한 요거의 반 정도까지는 진짜 머릿속에 물음표만 가득이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내가 하루키 소설이랑 잘 안 맞는 건가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은 지가 좀 꽤 됐어요. 근데도 생각보다 진도가 많이 안 나가더라고요. 처음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진짜 조금 알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게 사실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책이 나라는 주인공이 있고 나의 본체와 그리고 그 그림자가 나와요. 그래서 나라는 주인공이 어떤 여자애를 만났는데 그 여자애랑 막 편지도 주고받고 만나기도 하고 소위 말하는 데이트를 또 하게 됩니다. 어느 날에 그 여자애가 그 남자를 만났을 때 막 꿈을 꾼다. 어떤 도시에서 지내는 꿈인데 뭐 나의 진짜는 거기에 있고 내가 뭐 갑자기 뭐 사라지네 마네 막 이런 얘기를 막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고 이 나라는 사람이 그 여자애가 말한 도시로 향하는데 거기는 이렇게 큰 벽이 막아서져 있고 그곳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어요. 지나가려면은 본인의 그림자를 떼고 그 본체만 지나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그림자를 분리시키고 꿈을 읽는 자가 되어서 그곳에 있는 도시로 들어가게 되고요. 거기 안에 있는 도서관에서 꿈을 읽는 일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도서관에 진짜 사서가 그 여자애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편 떼어지는 그림자는 본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나를 불러내가지고 막 여기는 거짓이다, 이 세상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음모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막 설득을 해가지고 여기서 나가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탈출을 해야 된다, 여기서 벗어나자. 뭐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거기까지 읽었고 그 뒤로 조금 더 읽었는데 거기는 조금 읽고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다 읽어보고 나서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책이 보니까 하루키 작품이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도 아직까지는 좀 불호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단정하긴 이르기 때문에 다 읽어보고 나서 나중에 후기로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책은 권여름의 작은 빛을 따라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자이언트 북스에서 소개 의무가 없는 단순 선물로 보내주신 책인데요. 저번 달에 보내주신 신간인데 이제야 좀 소개를 드리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내장산 가는 길목에 있는 필성 슈퍼를 운영하는 가족이 등장하는데요. 할머니, 엄마, 아빠, 언니, 은세, 그리고 주인공인 은동, 동생 은율까지 이 6식구가 1997년 마을에 들어선 대형마트, 그리고 IMF를 겪으며 흔들리는 필성 슈퍼를 지켜나가게 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버티고자 하는 노력, 함부로 꺾이지 않는 희망, 그리고 존재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마음들이 담겨 있어서 쌀쌀해진 요즘 날씨에 마음을 후끈하게 데펴줄 수 있는 이야기라면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감사히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따뜻한 소설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책은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입니다.
민음사 세계문학전집 174번째 책이고요. 총 2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단 1을 먼저 구매를 했습니다. 대공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1930년대 말 미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정직하게 살아가다가 하루아침에 비참한 이주 노동자로 몰락한 조드 일가를 통해 참혹했던 당시 미국의 현실을 그려낸 작품이라고 하고요. 저자인 존 스타인백은 이 책을 통해서 가난에 허덕이며 절망하면서도 끝까지 인간의 존엄성만을 놓치지 않으려 애쓰는 주인공들을 통해서 희망의 가능성은 여전히 인간에게 있음을 말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민음사 유튜브를 보고 또 영업을 당해서 혹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읽어보고 재미있으면 그때 이제 2권을 사려고 합니다. 자, 이제 4번째 책은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의 악령 1입니다. 도스토옙스키야 뭐 유명한 작가잖아요? 그렇게 유명한 작가임에도 제가 이 저자의 책을 한 번도 다 읽지 못했다는, 읽어본 적이 없다는 뭐 그런 TMI가 있는데요. 이 저자의 책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장편이어서 일단 너무 엄두를 못 냈고 책이 좀 어려워요. 뭐 이 저자의 대표적인 소설이 있죠.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근데 그거는 4권이나 되고 제와벌은 2권. 이것도 뭐 2권인가 그럴 건데 너무 이렇게 훌훌 읽어내기에 가벼운 소설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겁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이 악령 원 책을 구매한 지는 좀 됐어요. 아마 이게 작년 말인지 올해 초인지 구매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이 책을 한번 도전을 해보자 하고 읽었는데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머리가 막 깨질 것 같고 너무 뭔 말이야 도대체 이래가지고 그때 포기하고 요새 다시 도전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 읽히더라고요. 그때 나와 지금의 내가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지금은 이렇게 잘 읽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그래서 이 한 3분의 1 정도 읽어가고 있습니다. 뒷표지에 있는 이 줄거리가 아직 등장도 안 한 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뒷표지에서 설명하는 급진주의, 허무주의에 관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건지는 맛보기로 살짝 알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 악령책은 뭔가 저한테 좀 뜻깊은 책이에요. 모르겠어요. 왜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렇게 딱 꽂히는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아, 이 책은 꼭 언젠가 읽어야겠다. 꼭 읽어야 한다. 막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지 않나요? 없으신가요? 저는 있는데 그래서 예전부터 이 책을 읽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악령이라는 제목이 흥미 요소였던 건지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지금 현재 이 책을 읽고 있다고 말을 해줘서 그런지 아니면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켜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책도 다 읽어보고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 책은 욘 포세의 멜랑콜리아입니다.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죠. 그 타이밍에 맞게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으로 출간된 따끈따끈한 신간인데요.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서점에 달려가가지고 구매를 했었습니다. 빛을 사랑했지만 그늘진 인생을 살아야 했던 예술가 라스 헤르테르비그. 그는 위대한 풍경 화가가 되고자 같은 노르웨이 출신의 화가 한스 구데가 교수로 재직한 독일 뒤셀도르프 예술 아카데미를 찾는다. 1853년 가을날 오후 멋진 보랏빛 코듀로이 양복을 차려입고 자신의 운명을 결단해줄 구대 선생을 기다리던 헤르테르비그는 돌연 창란에 사로잡힌다. 이렇게 뒷표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 책도 제가 조금 읽고 있어요. 진짜 조금 읽었거든요. 저는 병렬 독서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때 기분에 따라서 좀 책을 골라 읽어요. 앞서 보여드린 뒷표지에서도 보여지듯이 주인공 헤르테르비그가 성공하고 싶은 화가 지망생이라고 생각하면 좀 쉬워요. 한스 구데라는 사람은 아틀리에에 이제 방문을 해서 그 지망생들이 쭉 나열해 놓은 그림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그림을 평가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 평가를 듣기 싫어서 이제 헤르테르비그는 본인이 하숙하고 있는 본인 방 침대에 누워서 난 안 갈 거야. 안 갈 것이야. 한스 구데가 본인 작품에 대해서 화가의 자격이 없다고 말하면 어떡해. 나는 재능이 없어. 아니야. 근데 나는 재능이 넘치는데 한스 구데가 뭔데 날 평가해? 그래서 나는 절대 가지 않을 것이야. 하면서 의식의 흐름대로 서술을 하는데요. 몇 장을 읽고 되게 당황했어요. 이 주인공이 일종의 창란 증세, 정신병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환각도 보고 이중인격 증세도 보이고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데 이거를 이 소설에서는 헤르테르비그의 이런 생각을 쭉 나열해 놓고 있는 전개 방식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약간 저까지 정신병 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첫 번째 장을 좀 읽어보면 나는 아주 멋진 보라색 코듀로이 양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있다.
나는 한스 구대를 만나기 싫다. 나는 한스 구대가 내 그림을 탐탁치 않아 한다는 말을 듣기 싫다. 나는 오직 침대에 누워있고 싶을 뿐이다. 나는 오늘 한스 구대를 만날 기력이 없다. 만약 한스 구대가 내 그림을 좋아하지도 않을 뿐더러 내 그림이 형편없다거나 아예 내가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어떡할까? 이렇게 있다가 나는 한스 구대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할 기회를 줄 수 없다. 나는 오늘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은 한스 구대가 아틀리에를 방문해 우리가 일렬로 나란히 서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지켜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아틀리에를 돌아다니며 그림을 평가할 것이고 분명 내 그림 앞에서도 말을 멈추고 무슨 말인가를 할 것이다. 나는 한스 구대와 마주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물론 구대도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오늘은 구대가 내 그림을 보고 평가할 테지만 나는 그곳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그저 침대에 누워 창문만 바라볼 것이다. 나는 아주 멋진 보라색 양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만 있을 것이고 창문 밖 길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나는 아틀리에 가지 않을 것이다. 오직 침대에만 누워 있을 것이다. 한스 구대를 만날 생각은 전혀 없다. 난 다리를 꼬고 보라색 양복을 입은 채 침대에 누워 있다. 나는 누나만 바라보고 있다. 나는 오늘 아틀리에는 가지 않을 것이다. 막 이러는데 와 진짜 머리가 좀 어지럽더라고요. 거기다가 그 하숙집 주인의 딸 헬레네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막 혼자 착각하고 막 그 여자를 상상하고 안고 있고 막 그런 거 혼자 막 환각도 보고 막 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왜 저래 막 니 미친놈 아니야 막 진짜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과몰입을 막 해가지고 제가 오히려 막 이거 뭐 너무 정신병 내가 걸릴 것 같아 막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또 한편으로는 뒤에 그럼 대체 어떤 내용이 이어지길래 이렇게 길게 장편소설로 되어 있나 궁금해지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또 이런 장르의 책은 제가 또 처음 만나보는 것 같아서 되게 신기해요. 그래가지고 좀 빨리 책도 읽어보고 후기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책은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입니다. 이 책 진짜 유명하죠. 저 이거 예전에 책 읽어드립니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방송으로 처음 접한 책인데 언젠가 꼭 읽어봐야지 도전해봐야지 했다가 이번에 구매를 한 책입니다. 이 제목이 총균세인 게 인간 사회의 문명의 생성과 발전, 변화에 가장 크게 관여한 게 총과 세균, 그리고 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역사가 대륙마다 다 다르게 전개가 된 건지, 문명 간에 왜 불평등이 생기게 되었는지 크게 총균세의 관점에서 설명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역사학 쪽, 비문학, 이런 세계사 이런 것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벽돌책이어가지고 진짜 좀 겁나긴 하는데 책 읽어드립니다 유튜브에 그 설민석 선생님의 총균세 풀강이 있어요. 그 영상이 되게 보면 이해가 쏙쏙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 책을 읽으면 좀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건 봤고요. 이제 이 책을 좀 읽을 차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 올해가 가기 전에 이 책을 읽는 게 제 목표입니다. 마지막 7번째 책은 김초엽의 파견자들입니다. 김초엽 작가님의 찐팬으로서 신간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책인데요. 저는 김초엽 작가님의 그 SF식 소설 스타일이 정말 제 취향이랑 찰떡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제가 소설은 고전이 아닌 이상 잘 사려고 안 하거든요. 웬만하면 전자책으로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전자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했다가 못 참겠다 이거는 사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평도 너무 좋고 김초엽 작가님의 장편소설은 진짜 오랜만에 출간이 됐잖아요. 그야말로 믿고 보는 작가니까요. 이 책을 딱 봤을 때 어떤 내용일지 예상이 가진 않았어요. 존재에 대한 섬찟할 만큼 아름다운 시선이라는 문장이 이렇게 띠지 적혀 있는데 이걸 봐도 내용이 짐작이 가지 않아서 책 소개를 좀 찾아봤습니다. 인간에게 광증을 퍼뜨리는 아포로 가득 찬 지상세계. 사람들은 어둡고 퀴퀴한 지하도시로 떠밀려와 반쪽짜리 삶을 이어간다. 형편없는 음식에 만족하며 혹여라도 광증에 걸릴까 두려워하며 하지만 테리는 누구보다 지상을 갈망한다. 그에게 일렁이는 노을의 황홀한 빛깔과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별들의 반짝임을 알려준 이가 있었기 때문에 테리는 스승 이제프처럼 파견자가 되어 그와 나란히 지상에 서고자 한다. 파견자는 지상을 향한 매혹뿐 아니라 증오까지 함께 품어야 한다는 이제프의 조언을 되새기며 파견자 최종 시험을 앞둔 어느 날 테린에게 이상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고 테리는 자신이 미친 게 아닐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데 이 목소리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우주로부터 불시착한 먼지들 때문에 낯선 행성으로 변해버린 지구. 그곳을 탐사하고 마침내 놀라운 진실을 목격하는 파견자들의 이야기.
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요. 이 책 제가 빠르게 읽어보고 이 책도 같이 함께 후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즘 사고 읽고 있는 책들 총 7권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카메라를 켜게 되어서 좀 어색해가지고 제가 말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어쨌든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 이벤트 영상 예전에 여름에 하나 촬영을 해놓고 안 올린 게 있어요. 그것도 조만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조만간 또 빠르게 영상 앞으로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